안녕하십니까. IJ 독서튜브 대망 제3편. 예. 부제가 난세의 길을 묻다 있습니다. 오늘 다룰 주제는 다케다 신겐입니다. 예.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떤 유년 시절에 그리고 이제 청년까지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다이묘라고 한다면 이마가와 요시모토, 저희 1편에서 다룬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되겠고요. 이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평생에 걸쳐서 거의 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겠죠. 이 다케다 신게는 이제 중년에 들은 중년애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이제 큰 영향을 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. 다케다 신겐이 갖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난세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일본 전국 시대의 난세는 흔히 이제 어떤 정치 체제에서의 그런 하극상에서 이제 뭐 그 기원을 보곤 하는데,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15세기, 16세기 요 무렵에 어떤 냉해가 있었답니다. 이제 냉해로 인하여 이제 농업 어떤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. 이렇게 되니 뭐 생존의 문제가 되니까 이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기들을 봉건적으로 지켜주는 그런 영주에게 그런 어떤 옆마을에 가서 이제 좀 약탈도 좀 하고 좀 털어오는 그런 약탈 경제적인 그런 어떤 강한 리더십도 원하게 되고요. 또 반대로 또 이제 뭐 먹고 살기 편한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런 데로부터 좀 지켜줄 그런 무력을 갖춘 그런 리더를 원하게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그 경제적인 붕괴에 의해서 이런 그 상호 간의 이런 저기 충돌이 어떤 경제적인 충돌, 어떤 약탈의 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어떤 그 아시카가 막부 자체가 갖고 있던 그런 그 이 통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전국 대명이 어떤 필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. 이 다케다가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와가와 같이 이 수호대명입니다. 명문가에 속하는 이 가이국의 수호인데, 이 다케다 신겐의 아버지 노부토라 때 이 가이국의 이제 뭐 토호라든지 그런 다른 다이묘들을 굴복시키면서 이제 전국 대명화합니다. 그런데 이 노부토라라는 사람이 어떤 굉장히 잔인하고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가신단에서 이제 그 장남이었던 하루노부를 추대하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.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 노부토라는 그 사위였던 저기 이마가와가로 이제 망명을 떠나게 되고요. 이제 이 다케다 하루노부가 이 가이국의 이제 수호로서 일단 가독을 상승하게 됩니다. 상속하게 됩니다. 이마가와가와 호조가의 삼국 동맹에 대해서는 저희가 1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삼국 동맹 후에 이 다케다가는 시나노 어떤 북쪽에 있는 시나노 쪽으로 이 세력을 확대하고요. 이 다케다 신겐 같은 경우에는 신겐은 이제 이 하루노부의 본명입니다. 이제 이 사람이 그 대처승이지만 어쨌든 그 저기 뭐야 불교에 이제 그걸 하면서 귀의를 하면서 그 신겐이라는 본명을 쓰게 되는데, 이 신겐은 생애에 걸쳐서 약 120만 석의 그런 영토를 일구게 돼요. 근데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 가이라는 그 지방은 이 산지여가지고 농경이 굉장히 이제 좀 힘든 척박한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. 이 대신에 이 신계는 그
일단 자기 역내에 금광을 굉장히 열심히 개발을 해요. 그래서 금광 개발도 열심히 하고 또 치수공사에도 굉장히 뭐 정력적으로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내정에도 우수한 그런 지도자였어요. 이 사람이 남긴 이제 유명한 말이 이 사람이 곧 성이요, 이 석벽이고 해자다.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대망의 주인공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에는 뭐 부하들이 부를 때 토노사마 뭐 이 정도 뭐 주인님 뭐 이런 정도겠죠. 근데 이제 이분은 이 하루노부 다케다 하루노부 다케다 신겐이죠. 이 사람은 이제 수호대명이기 때문에 이 관이라는 데에 살았습니다. 이 성이 아니라 관에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야카타사마 이제 그렇게 불리는 건데요. 어떤 사람이 성이요 석벽이고 해자다. 이런 말처럼 이 사람은 이제 인재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고 인재를 많이 모았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다케다가 사명신이라고 하면 귀신 민호 라고 불리는 이제 바바, 그리고 붉은 군단의 이제 야마가타, 뭐 그다음에 단조라고 불리는 이제 코사카,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부장 역할로 많이 이제 유명했었던 뭐 나이토 이렇게 네 명의 이제 사명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도 뭐 많은 그런 인재들을 발탁하고 합니다. 이 사람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재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그때 1편에도 뭐 이 다이겐 세사이 대사가 난 천재 같아. 뭐 근데 나는 뭐 3번밖에 전쟁을 안 했어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전국 시대에 있어서 군신이다. 전쟁의 신이다.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대표적으로 한 3명 정도를 꼽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다케다 신겐입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의 또 라이벌이었던 우에스기 켄신. 그 사람은 이제 뭐 천재 중에 천재였고요. 또 한 명은 저쪽 규슈 쪽에 있었는데 이름이 뭐 생각이 안 나네요. 이건 나중에 이제 다 자막으로. 그래서 이 군사적인 재능이 뛰어났는데 이 사람이 뭐 글줄을 좀 읽었나 봐요. 그래서 손자병법에 풍림화산, 움직일 때는 바람과 같이, 고요하기는 숲과 같이, 공격할 때는 불과 같이,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같이 있어야 한다. 이 손자병법에 이 말을 따서 그 군기는 풍림화산 이렇게 4글자를 새겼습니다. 이 풍림화산의 깃발을 들고 이 여러 전쟁터를 누볐지만 이 가장 유명한 전투라고 한다면 역시 1561년 4차 카와나카지마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카와나카지마 전투는 5차까지 있었는데 이 4차를 제외하고는 뭐 거의 서로 노려보고 뭐 대치만 하다가 뭐 물러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잠깐 붙었다고 말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 4차는 제대로 붙었습니다. 이 상대는 이 엣지고의 룡이라고 불렸던 우에스키 켄신이었습니다. 이 카이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다케다와의 싸움, 뭐 말 그대로 용호상박이었죠. 이 우에스기 켄신이라는 사람은 참 전국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뭐 일본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이랍니다. 근데 일단 이 사람은 수호 대리였어요. 수호가가 아니라 대리 가문. 그러니까 오다가랑 원래 이제 뭐 격이 같은 정도 수준이었죠. 이 나가오가의 카게토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릴 때 이제 불교에 이제 입문해서 그러니까 뭐 이마가와 요시모토 같은 거죠. 어릴 때 이제 이 불교에서 살면 이제 스님으로 이제 산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글도 좀 읽고 뭐 그래서 뭐 제법 학식도 좀 있었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뭐 한시도 좀 남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
근데 이 사람이 워낙 똘똘하고 하니까 이제 좀 뭐 그 형님을 이제 또 몰아내고 이제 이 사람을 모셨나 봐요.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이묘가 이제 그 됐는데 나가오가의 이제 당주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절에 있을 때 이 어떤 금녀의 그런 그 원칙을 맹세를 했나 봐요. 그래서 평생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. 무슨 뭐 첩이 있었냐 뭐 이런 얘기도 없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 여자가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여자설에 대해서는 이제 그 포르투갈 선교사였던 루이스 프로이스가 이 바티칸에 이제 보내는 이제 그 편지에서 이 우에스키 켄신을 여성형으로 아마 썼나 봐요. 근데 이제 그거 외에는 다른 사료에는 여성이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상상으로 그 사람이 결혼도 안 했고 뭐 이러니까 여자가 아니었냐 이제 재미있는 상상을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타고나기를 전쟁의 천재였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뭐 특별히 무슨 그 철포라든가 무슨 뭐 강력한 기병대라든가 뭐 그런 뭐 아주 뭐 우월한 무기를 갖추었다든가 아니면 뭐 특별한 뭐 전법을 썼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그 전쟁에서 이렇게 보고 이게 흐름을 딱 보고 야 저기야 하고 가면은 이제 뭐 가면 뭐 다 털고 뭐 그랬나 봐요. 그래서 이게 뭐 그때 당시에 대장이 이 전쟁터에서 위치하는 그런 자리는 그 본진의 제일 뒤에서 이제 책상을 피고 이제 의자 앞에 앉아가지고 부채 딱 들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지휘를 하고 전령을 통해서 이제 지시를 하고 이런 거였는데 뭐 나중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선에서 이제 뭐 독려하는 막 그 주먹을 휘두르면서 뭐 그런 스타일이었지만 이 사람도 이제 그 전선을 이렇게 하얀 백마를 타고 이 스님처럼 이렇게 그 하얀 그걸 입고 이제 뭐 대도를 들고 뭐 이제 뭐 전장을 뭐 누비면서 지휘를 했던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 깃발에는 비사문천이라는 그 깃발을 들었는데 이 비사문천은 그 불교 이제 신화의 그 사천왕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그런 천왕입니다.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불법의 수호신이다 스스로 자처하면서 이게 특이하게도 의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이 시절에는 뭐 배신이라든가 뭐 이런 게 거의 뭐 생존을 위해서 뭐 필수적으로 뭐 거의 하는 시대였고, 그래서 어떤 에도 시대와 같은 뭐 그런 무사도에 대한 그런 게 이제 탄생하기 전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건너가기 전까지 여기에 이제 유교적인 어떤 그런 철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.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조금 이른 시기에 이제 의라는 개념을 스스로 이제 그걸 좀 깊이 연구를 했나 봐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가오가의 당주로 있을 때 관동 관령이었던 우에스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삼국동맹 때 말씀드렸던 호조가한테 이제 계속 밀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가오가에 의탁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나는 뭐 관령으로서 뭐 능력도 없고 뭐 힘도 없고 하면서 이제 이 나가오한테 그 관동 관령 자리를 넘겨줍니다. 그래서 우에스기가의 양자로 이렇게 삼죠. 그래서 이제 그 관동 관령이 된 카게토라는 이 어떤 뭐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관동 관령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늘 그 다른 제후들을 규합해서 이제 뭐 관동에 이제 뭐 말썽을 부리고 있는 이제 뭐 호조가를 뭐 응징하러 가거나 뭐 이 카게토라는 이 불문에 또 이제 이 귀의를 하면서 이름을 켄신으로 짓습니다. 그래서 우에스기 켄신이 되는 거죠. 같은 또 불문에 이제 입도했던 이 신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기보다 좀 뭐 나이도 좀 어리고 뭐 그러지만 좀 마음에 안 들은 사람이었어요. 이 첫째로 이제 본인도 이제 그 불교에 입문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뭐 대처승이고 그다음에 또 뭐 축첩도 꽤 했는 모양입니다. 그리고 이 신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런 어떤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뭐 어떤 뭐 외교적인 그런 배신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
이 겐신은 너무 고귀한 척했어요. 막 고결한 척, 너무 깨끗한 척. 그래도 뭐 척이라기보다도 뭐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고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입장에서 보면은 좀 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저 이게 고깝죠. 아니 곱고. 그리고 겐신 입장에서 보면은 저 새끼 저 새끼 이거 편집 그 켄신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저 사짜다. 저거는 뭐 맨날 아버지도 쫓아내요. 뭐 저기 뭐야 저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. 그리고 뭐 저기 저 자기네 저 사돈 집안이 이마가와가도 배신하고요. 뭐 오다가랑도 나중에 배신하고. 하여튼 뭐 배신의 인생이에요. 그냥 신기는.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싫어하는 사이였습니다. 근데 싫어하는 사이였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오다 노부나가를 증오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동관령 어떤 이 막부 체제에 있어서 이제 장군 아래 그래도 이제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, 이 다케다 신겐도 이제 뭐 아주 명문가의 어떤 수호 가문이었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막부의 그런 전통과 그다음 불교적 질서, 이게 양대 축을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이 일본 중세에 있어서는 보수였다고 봐야겠죠. 근데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런 중세적 질서를 철저히 타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어떤 혁명화였던 거죠. 이 두 사람이 봤을 때 오다 노부나가는 일시적으로는 손을 잡을 수 있지만 결코 함께 길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켄시는 왜 흔히 얘기하는 너무 나랑 비슷한데 그러다 보니까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. 근데 물론 이제 이 다케다 신겐은 좀 속된 면이 있고 이 사람은 너무 고결한 그런 면은 좀 있었어요. 그렇지만 이제 서로 이제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은 원래 같았던 뭐 그런 사람들이죠. 근데 이 다케다 신겐 같은 경우 좀 귀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나가오 카게토라가 이제 우에스기 켄신이 되고 이제 관동관령을 탁 칭하니까 원래는 자기는 수호 가문이고 이쪽은 수호 대리니까 원래 집안의 격이 자기가 더 높았는데 이 순간 확 점프해 버린 거예요.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이 켄신을 나가오라고 불렀답니다. 우에스기라는 정식 명칭, 정식 성 어떤 물려받은 그 성을 부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싫어하는 이 두 사람이 이 1561년에 카와나카지마에서 만난 거죠. 이때 다케다가는 2만 명을 동원했습니다. 아마 이때의 그런 어떤 다케다가의 국력에서는 이것이 이제 정말 한계치였던 것 같아요. 2만 명을 이제 정말 총동원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에치고에서도 12,000명이 이제 끌고 옵니다. 그렇게 되면은 머릿수상으로는 뭐 다케다가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죠. 한 8,000명 이상 많은 거니까요.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치를 합니다. 근데 이제 다케다가에는 그때 외눈에 그런 어떤 군사가 있었습니다. 야마모토 칸스케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역사에서는 아주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가 봐요. 근데 이제 실존했던 인물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주인공인 뭐 드라마나 뭐 소설 이런 게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행했던 그런 건 이제 2007년인가요? NHK에서 이 풍리마산이라는 드라마를 했었고 거기 주인공이었었죠. 이 사람이 딱따구리 전법이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. 우리가 2만 명이고 상대보다 한 2배까지는 안 되지만 뭐 2배 가까이 많으니까 이 군대를 나눠서 그래서 분대를 적이 포진하고 있는 산의 뒤로 돌려서 공격을 하게 하고 그때 이제 우리 본대가 공격하자. 이렇게 해서 8,000명의 본대를 남기고 12,000명이 이 우에스기 군이 있다고 하는 그 산으로 돌아갑니다.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12,000명의 분대가 그 산에 가봤더니
비어 있었던 겁니다. 이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현대까지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 모양입니다. 과연은 이제 그 우에스기 겐신이라는 전쟁의 천재가 그 흐름을 읽고 미리 이제 움직여서 이제 자기보다 소수가 된 그런 적의 본진을 공격을 했던 것인가?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안개가 짙게 꺼여 있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우에스기 켄신도 사실 그 상황을 몰랐던 게 아닌가.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한 조우전이 아니었느냐. 그냥 이렇게 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8,000명이 있는 거야. 그래서 딱 이제 마주친 거죠.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? 오키나자마에서 나왔던 얘기죠. 그런 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 전투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린 그런 뭐 작품들, 뭐 미디어들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다케다 신겐과 이 야마모토 간스케의 이런 그 전략을 귀신같이 판단하고 적이 오기 전에 본진까지 딱 온 상태였고, 그런 상태에서 다케다 신겐은 철포를 쏩니다. 봉화도 올리고, 그래서 이제 이제 군대에게 이제 자기들의 위험을 알린 거죠. 그래서 이제 12,000의 군대가 이 우에스기 켄신의 뒤를 치기 위해서 급히 하산을 합니다. 이렇게 되면은 우에스기 켄신은 그 뭐 어떤 이 상황을 다 알았다는 전제하에서 적이 오기 전까지 그 분대가 오기 전까지 본대를 물리쳐야 되는 일종의 타임 어택이 된 거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NHK의 그런 뭐 풍림화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수였던 그 갸트가 이제 하얀 분칠을 하고 이제 이게 검은 머리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하얀 백마에 막 이렇게 되게 멋있게 나왔었어요. 근데 그 적이 오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이제 뭐 공격을 했다. 뭐 이런 그런 설정이었죠. 이 12,000명이 이제 그 우에스키 군이 했다는 진영이 어떤 푸르마 카카리의 진이래요.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이게 실존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에스기 켄신이 창조했다는 어떤 뭐 그런 진영이랍니다. 근데 이게 어떤 어린 진의 일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중앙을 두텁게 이렇게 쌓은 그런 진영이었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추측하기로는 이게 그 쿠르마가 이제 그 차 바퀴 그런 거니까요. 이렇게 뭐 이게 부대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제 그 어떤 시차 없이 적을 공격하는 거라고 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어떤 로마의 그런 진영처럼 이렇게 앞 부대가 이제 피곤해지면은 이제 교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나. 근데 그게 이제 잘 훈련되지 않으면 그 타이밍에 맞게 이제 뭐 빼고 공격하고 이게 쉽진 않죠. 이런 그 우에스기의 그 쿠르마 카카리진의 이 신겐군은 하객진으로 방어했답니다. 우리 하객진 하면은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도쿠가와가 이제 그 다케다 신겐하고 싸울 때도 이제 소수의 병력으로 하객진을 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병으로 대군을 상대할 때 정말 이 배수의 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하객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적은 이제 이 밀집 진영이잖아요. 그 어린 진. 근데 이 면을 같이 이제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하객진처럼 이게 수가 적으면 길게 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12,000대 8,000의 그런 싸움이 시작됩니다. 근데 뭐 켄신 천재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상황을 쫙 보니까 이 적의 이 가운데가 이제 얇다 이거죠. 그래서 본인의 이제 친위대와 함께 이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적 가운데를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중심 돌파를 그런 시도를 했겠죠. 이제 중앙 돌파를 시작합니다. 이제 뭐 이 하객진으로 펼쳐져 있던 이 다케다군은 이 오야카타사마를 이제 지켜야 되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
가운데로 이제 몰렸겠죠. 그런 적의 중앙 돌파를 막아야 되니까 수많은 지휘관들이 목숨을 잃습니다. 다케다 신겐 평생에 가장 뛰어난 부관이었다라고 부대장이었다고 얘기하는 동생 노부시게, 이 노부시게 같은 경우엔 다케다 신겐하고 거의 뭐 외모가 흡사했다고 해요. 이 노부시게를 비롯해서 다수의 지휘관들이 전사를 합니다. 전쟁의 천재 우에스기 켄신이 대도를 뽑아들고 백마를 달려 다케다가의 본진 한중앙에 돌파를 시작합니다.いよこれをわしは身たち受け止めたが軍配には7たちの傷がある。かような戦をするとはあれこそが越後の龍神であろう。 이때 이제 전설의 켄신과 신겐의 일기토 장면이 나옵니다. 이게 이제 카와다 카지마에 가면 이 동상이 있다고 하는데요. 이제 이 의자에 앉아서 이 부채로 이렇게 적의 칼을 막는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켄신이 이제 말을 타고 달려와서 이제 내리치는 뭐 그런 장면인데요.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우에스기 켄가에서는 이제 부하가 다케다 신겐한테 이제 뭐 공격을 했는데 신겐이 막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. 다케다가에서는 이제 켄신이 직접 뭐 내리쳤다.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대장이 이렇게 부하한테 공격당했다라고 하는 건 좀 가문의 수치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켄신이 좀 했다 하면 좀 그래도 격이 맞으니까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. 근데 적어도 신겐이 거의 뭐 진짜 뭐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던 건 맞는 얘기 같습니다. 그렇게 어떻게 봐도. 그리고 이제 겐신은 이제 신겐을 이제 죽이지 못하자 과감히 이제 후퇴를 명령합니다. 이것도 이제 켄신을 좀 신격화하는 그런 얘기에서는 어떤 켄신이 그 적의 그 별동대가 후방을 이제 노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뺐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시간 계산을 해서. 이 양측의 이런 피해가 그때 당시의 전쟁에서 볼 때는 이상하리만치 높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케다가는 뭐 약 4,000명 정도가 죽었고 우에스키가는 한 3,000명 죽었다고 해요. 근데 이게 뭐 저쪽 그 별동대 12,000명을 빼면 이제 다케다가 같은 경우는 8,000명 정도인데 뭐 8,000명 중에서 4,000명이 죽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절반 가까운 수가 뭐 못해도 한 3,000 이상은 본진에서 뭐 오래 싸웠으니까 이제 본군에서 많이 죽지 않았을까요? 이게 사상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 현대전에서도 한 30%의 사상자가 있으면 거의 괴멸이라고 본다고 하네요.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총을 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
뭐 총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동그란 거 머스켓이 이렇게 쏘는 거지 뭐 지금같이 뭐 강선이 있어서 쫙뭐 이렇게 뚫고 지나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사상자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. 거의 죽은 병사들의 대부분은 한 70% 이상은 사실 화살하고 철포에 의해서 죽는다 그래요. 그래서 뭐 갑옷도 입고 있고 뭐 그러니까 다칠 수는 있지만 뭐 이 창하고 칼로 뭐 죽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뭐 이상하게 높은 거죠. 4,000명. US 기관은 12,000명 중에 이제 한 3,000명 이 정도 죽으니까 한 30% 이상 되죠. 그래도 US 기관은 25%네요. 4분의 1이니까. 예. 이 전쟁을 통해서 뭐 다케다가가 이제 땅은 지키게 됐다고 해요. 땅은 그쪽은 영유하게 되고 뭐 우에스 기간은 이제 뭐 저거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지만 이제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양군 다 뭐 크게 뭐 저기 뭐야 뭐 이익을 봤다고 할 수 없는 정말 용과 호랑이가 둘 다 상처를 입는 기회가 된 겁니다. 나중에 뭐 이것도 뭐 일설입니다만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이제 이 지역을 왔었대요. 그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전쟁 모습을 쫙 설명을 해줬대요. 그랬더니 이건 나 바보들이나 하는 싸움을 했구만. 이런 이득이 없는 이게 이제 뭐 어떤 저 서양 개념에서 이제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죠. 예, 저 이기긴 이겼으나 거의 뭐 저기 뭐야 지나치게 피해를 많이 봐서 전략적으로 의미가 없는 승리. 예. 근데 이제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 오히려 정권이 무너질 정도의 그런 무리한 전쟁을 나중에 조선을 향해 저지르죠. 과연 이 용과 호랑이가 여기서 이 괴멸적인 정말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전국사는 변했을까요? 예. 그런 생각을 하며 다음 챕터 1572년 약 11년 후죠. 다케다가의 서상 작전이 시작됩니다.